이 집안에 내 물건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냥 이 몸만 나가거라. 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운 폭풍우 소리만큼이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20해 동안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강서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니, 흐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리고 그 결과서를 승자의 트로피처럼 흔들며 나타난 박유라와 그녀의 생모속 여사. 그들은 서윤이 가짜 딸이었으며 유라가 박 회장의 진짜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터뜨렸다. 들었지, 서윤아? 아니, 이젠 강서윤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유라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다가왔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의기양양한 몸짓을 따라 번들거렸다. 네가 누리던 모든 건 원래 내 거였어. 이 집, 이 방,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유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며 박 회장의 팔에 매달렸다. 박태준 회장은 그런 유라의 행동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마저 띈 채 서윤을 향해 턱짓을 했다. 당장 내보내. 1분 1초도 더 이 집에 두는 건 불쾌하니까. 그 말은 집사에게 한 명령이었지만 그 시선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0해의 세월이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조차 태진그룹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임을 알았다. 박 회장의 말대로 이 거대한 저택에서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잠깐. 송 여사가 날카롭게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유라의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목에 걸고 있는 그것도 내려놓고 가야지. 그것도 우리 회장님 돈으로 산 거 아냐? 그녀의 손가락이 서윤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하나 없는 아주 단순한 백금 체인이었다. 서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감쌌다. 그녀의 침착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이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건 회장님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제 물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네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유라가 손을 뻗어 목걸이를 잡아채려 했다. 그 순간 서윤이 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서윤의 악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라가 아픔과 놀라움에 잠시 숨을 멈췄다. 이건 안 돼. 서윤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박유라뿐만 아니라 송 여사마저 주춤했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시끄럽다. 그깟 싸구려 목걸이 하나 때문에 소란 피우지 마라. 그냥 그거 하나는 던져주고 빨리 내보내. 서윤은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그리고 목걸이를 다시 옷기단으로 조심스럽게 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자신을 경멸하는 아버지, 승리감에 도취된 유라, 그리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 송 여사. 이 장면을, 이 치욕을, 이 냉기를 뼛속까지 새기려는 듯했다. 현관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집사가 우산 하나 건네주지 않았다. 서윤은 맨몸으로 폭풍우 속으로 걸어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얇은 원피스를 순식간에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서유는 잠시 멈춰서서 문을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박태준, 박유라, 당신들이 오늘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어. 당신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준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비에 젖어 쓰러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더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렇게 태진가에서 쫓겨났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서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앞을 향해 걸었다. 저택의 불빛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드디어 저 가짜가 사라졌네. 속이 다 시원하다. 박유라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송 여사는 박 회장에게 아양을 떨며 그의 잔을 채웠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회장님. 우리 유라가 회장님께 얼마나 효도할지. 박태준 회장은 말없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서윤, 20해 동안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방금 전 현관을 나가던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이 이상하게 뇌리에 밝혔다. 회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송 여사가 그의 기분을 살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저 쓸모없는 것을 치워버렸을 뿐. 이제부터는 우리 유라가 태진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라. 그는 애써 서윤의 마지막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에게 강서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꼬박 하룻밤을 비를 맞으며 걸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허름한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간신히 동전 몇 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기억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윤은 심호흡을 했다. 저예요. 이모, 서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갈라지고 떨리는지 깨달았다. 이모, 저 갈 곳이 없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모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일하게 의지했던 피가 섞이지 않은 친구였다. 태진가에 들어간 후로는 연락조차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었다. 세상에,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지금 어디야? 서윤은 자신이 있는 곳의 주소를 겨우 말했다. 이모는 당장 그리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 부스 벽에 기댔.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낡은 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와 그녀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이모는 헬쑥해진 서윤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아, 맙소사, 이게 무슨 꼴이야. 그녀는 황급히 서윤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감싸주었다.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모는 차를 몰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향하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이모는 따뜻한 물을 받아 서윤을 씻기고 마른 옷을 입혔다. 그리고 뜨거운 수프를 끓여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은 기계적으로 수프를 떠먹었다.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이제 말해볼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가짜 딸이었던 것, 진짜 딸이 나타난 것, 그리고 박태준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모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끔찍한 일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너한테.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유는 텅 빈 수프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 저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먼 곳으로요. 이모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떠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아니요, 저에겐 이게 있어요. 그녀는 옷깃안에서 그 목걸이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백금 체인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펜던트에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제이네스운지이라는 단어와 함께 작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유는 아직 이 문양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이라는 직감만은 분명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딱 1년만이라도 좋아요. 아니, 6개월이라도 제가 뭐든 할게요. 서윤이 간절하게 이모의 손을 잡았다. 이모는 서윤의 결연한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윤의 어머니에게 큰 빚을 진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강서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모의 도움으로 그녀는 최소한의 신분증과 여비를 마련해 낯선 땅으로 떠났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의 중심지인 뉴욕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박태준 회장과 박유라는 강서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완벽한 삶에서 지워버린 얼룩일 뿐이었다. 태진그룹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과시했고 박유라는 상속녀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교계를 누볐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존재가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유는 뉴욕의 작은 방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했다.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야간대학에 등록했다. 그녀가 선택한 전공은 경제학, 그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고 치열하다는 인수합병, MA 분야였다. 그녀는 태진그룹을, 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 즉 돈과 권력을 빼앗는 것뿐임을 알았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인간관계를 끊었다.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는 낯선 땅에서도 금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작은 투자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한이수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이수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어준, 그러나 태진가에 들어가면서 빼앗겼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이제 강서윤은 죽었다. 오직 한희수만이 존재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젠슌. 언젠가 이 이름의 비밀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오직 강해져야 할 때였다. 몇 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 사이로 바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사모펀드에 세련된 회의실 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희수. 5년 전 빗속을 헤매던 초라한 강서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맞춤 제작한 듯 완벽하게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냉철한 이미지를 풍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회의실에 앉은 거물급 투자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막힘없이 제시하며 왜 목표 기업을 인수해야 하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들의 현금 흐름은 약화되었지만 핵심 기술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면 6개월 내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며 2년 안에 투자금의 3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희수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이 깨지고 여기저기서 감탄과 동의의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녀의 상사인 펀드 대표가 다가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훌륭했어, 한 팀장. 이번 건도 자네 덕분에 성사되겠군.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한희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과찬이십니다. 준비한 자료가 좋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문자 그대로 전쟁처럼 살았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냉혹할 정도의 결단력은 월스트리트의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렸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치욕과 분노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박태준과 박유라. 그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왕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책상 위 모니터를 켰다. 한국경제 뉴스 섹션에는 태진그룹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의 진짜 딸 박유라는 경영 전면에 나서며 태진의 유통 부문을 이끌고 있었다. 기사 속 박유라의 사진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오만해 보였다. 한희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너희가 쌓아 올린 그 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 그녀는 태진그룹의 재무 상태와 주가 변동을 매일같이 체크했다.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힘과 자본이 필요했다.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컴이 울렸다. 팀장님, 한국에서 오신 변호사 한 분이 팀장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희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국에서 온 변호사? 자신은 한국에 아는 변호사가 없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신사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김영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법무법인
정진 소속이라고 밝혔다. 바쁘신 와중에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한희수 팀장님.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에 겨운 듯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쩐 일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없습니다만. 한희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속임수와 음모를 겪어왔다. 낯선 이의 방문은 언제나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한희수 팀장님을 찾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수소문해 왔습니다. 혹시 본명이 정말 한희수 씨가 맞으십니까? 그의 질문에 한희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이름은 한희수입니다.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분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한희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는 비록 훨씬 젊었지만 그녀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한희수 씨의 어머님이신 고한지연 씨와 아버님이신 고한지혁 씨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한희수 씨 당신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강서윤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고 한희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희수 씨의 어머님은 태진가에 들어가기 위해 신분을 숨기시고 강서윤이라는 가명을 쓰셨던 겁니다. 어머님의 본명은 한지연입니다.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희수의 아버지 한지혁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진성그룹 한강민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한지연은 그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의 도피를 선택했다. 두 분은 한희수 씨를 낳고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한희수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한희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재벌가의 핏줄이라고? 그것도 진성그룹, 태진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거대 기업. 그럼 전 왜 태진가에 가게 된 거죠? 왜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저희가 몇 년간 추적해온 미스터리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냈다. 어머님을 돌봐주시던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한희수 씨를 데리고 있다가 모종의 이유로 태진가의 박태준 회장에게 당신을 맡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박 회장과 한희수 씨의 어머님 사이에 어떤 과거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준. 그 이름이 나오자 한희수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박태준은 처음부터 자신이 그의 친딸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20해 동안 자신을 딸처럼 키우다가 진짜 딸이 나타나자 그렇게 매정하게 내쳤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그 진짜 딸 박유라의 등장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한강민 회장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사라진 손녀딸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백방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그 일을 맡아왔고요.
김 변호사가 한희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최근 한희수 씨께서 뉴욕 월가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가 한희수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혹시 그 목걸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 맞습니까? 한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김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후계자에게만 전해지는 신표입니다. 한지혁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내분께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주려고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제인 슌지라는 각인과 별 문양은 진성가 사람들만 아는 표식입니다. 순간 한희수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박태준, 그리고 자신이 경멸했던 재벌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그 재벌가에 잃어버린 상속녀라니. 운명의 장난도 이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었다. 회장님께서, 한강민 회장님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김 변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손녀딸을 눈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한희수 상속녀님. 한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이 자신이 복수하려던 대상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진성그룹이라는 것. 그때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졌다. 네, 지금 그게 무슨 태진그룹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상속녀님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변호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희수를 바라보았다. 이수님,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민 회장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누군가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희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죠? 김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태진그룹입니다. 박태준 회장이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희수의 눈빛이 변했다. 혼란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 여왕의 냉철함과 전사의 투지만이 남았다. 박태준, 감히 자신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가족의 유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김 변호사님. 한희수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챙겨 입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성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와 지분 구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게 보내주세요. 김 변호사가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시겠습니까? 회장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한희수는 사무실 문을 열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할아버님을 뵈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군요. 제 것을 진성그룹을 되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박태준에게서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5년간 갈고 닦은 칼을 뽑을 때가 온 것이었다. 가짜 딸이라며 쫓겨났던 그녀 강서유는 죽었다. 이제 진짜 상속녀 한희수가 되어 돌아갈 차례였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부드러운 진동에도 한희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15시간의 비행 내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 계열사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가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수백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해체해왔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M&A 분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갓 되찾은, 그러나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의 유산이자 그녀가 지켜내야 할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노리는 적은 그녀의 과거를 산산조각 냈던 바로 그 남자, 박태준이었다. 김영환 변호사가 비행기 안에서 추가로 보내온 자료들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태진그룹은 이미 진성의 주요 주주 몇 명을 비밀리에 포섭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에는 한강민 회장의 건강 악화와 불투명한 후계 구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의 수순이었다. 박태준은 한강민 회장이 쓰러진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듯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멈춰섰다. 한희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의 공기, 쫓겨나듯 떠났던 그날 밤의 차가운 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희수, 진성그룹의 마지막 희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무기였다. 이수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영환 변호사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서 일어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희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공항의 VIP 의전팀이 그들을 일반 입국장과는 분리된 통로로 안내했다. 한강민 회장의 위독설로 인해 진성그룹은 이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다. 혹시라도 한희수의 존재가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최악의 수였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이 활주로 근처의 전용 출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김 변호사는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직행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희수는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님, 아니, 한 회장님의 상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건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은 받으셨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평생의 숙권이던 이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심적 고통이 크셔서 의식은 있으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회장님께 마지막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희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20해 동안 그녀의 아버지였던 남자는 그녀를 가짜라며 내쫓았다. 이제 와서 만난 진짜 가족은 죽어가고 있었다. 운명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다정했던 적이 없었다. 차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다. 병동 입구는 이미 진성그룹의 로고를 단 배지를 찬 비서실 직원들과 경호원들로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길을 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낯선 젊은 여성을 향한 의아함과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김 변호사의 권위 있는 태도에 감히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거대한 VIP 병실 중앙에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늙고
병약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진성그룹의 총수 한강민 회장이었다. 그는 사진으로 보았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한 노인일 뿐이었다. 회장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제가 드디어 모시고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다. 한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천천히 김 변호사에게 향했다가 그 뒤에 서 있는 한희수에게로 옮겨갔다. 한희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저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자신의 아버지, 한 지역을 낳은 사람이라고. 한 회장의 말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어가, 그는 한희수의 모습에서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김 변호사가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아닙니다. 지역 도련님이 아니라 이수 아가씨입니다. 지역 도련님의 따님, 회장님의 손녀딸이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강민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으려 애썼다. 한희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았다. 한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향했다. 그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러나 아들이 채 전해주지 못했던 바로 그 별 문양의 펜던트였다. 맞구나. 정말 맞았어. 한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한희수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아가, 내 손녀야. 이 할애비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회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희수는 그저 묵묵히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노인의 마지막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한희수입니다. 그녀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손녀 한희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한 의지를 느낀 것일까. 한강민 회장은 기적처럼 잠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말했다. 이수야, 들어라. 진성은 내 아들의 피와 땀이다. 그리고 이제 내 것이다. 저 늑대 같은 박태준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타올랐다. 김 변호사,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내 전권을 한희수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해. 김 변호사가 놀라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이수 아가씨의 존재가 알려지면 내부 반발이. 시끄럽다. 한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내 회사다. 내 손녀에게 맡기겠다는데 누가 반대해. 시간이 없어. 이수야, 약속해다오. 진성을 지켜주겠다고. 그는 한희수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한희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약속합니다, 할아버님. 진성,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한강민 회장은 마치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한희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이불 위에 놓아주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30층의 긴급 이사회실.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강민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과 태진그룹의 공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불안감과 함께 각자의 득실을 계산하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이 지경이 되셨는데 김 변호사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가장 연장자인 듯한 부회장 하나가 김 변호사를 압박했다. 몇몇 이사들이 그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김영환 변호사와 함께한 여성이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낯선 젊은 여성. 심지어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의 등장에 이사회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비서인가? 아니면 설마 박태준 측에서 보낸 사람인가? 김영환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긴급히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한강민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소집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모든 권한을 이 자리에 계신 한희수 전략기획실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희수, 누굽니까? 전략기획실장, 우리 회사에 그런 자리가 있었나? 이사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회장 유곳이 대리인을 맡기로 되어 있던 부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김 변호사, 지금 제정신인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데려와서 회장님의 권한 운운해. 그의 거친 말에 한희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비행기 안에서 밤새 분석한 태진그룹의 공격 패턴과 진성그룹의 현재 취약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자료였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녀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회의실을 단숨에 장악했다. 임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태진그룹은 현재 우리 측 우호 지분 15%를 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자회사인 진성건설의 부실 채권 문제를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주가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박태준이 공개 매수를 선언할 타이밍입니다. 그녀의 정확한 분석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들 중 일부만이 극비리에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한희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부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지분을 방어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그 자본이 사실은 박태준의 위장 펀드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부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희수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이미 태진과 내통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저 무능하셨던 겁니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건방진. 분노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한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지금부터 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성건설의 부실 채권은 우리가 먼저 시장에 공개하고 즉각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악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둘째, 박태준이 노리는 5호 지분은 우리가 가진 자사주와 교환하는 스와프딜을 통해 즉시 묶어버립니다. 셋째, 태진그룹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역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들의 주력 사업인 태진유통의 불법 내부 거래 내역입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태진그룹의 치부였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저 젊은 여성이 단 하루 만에 파악한 정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몇 년간 이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고 정교하며 무자비했다. 제 이름은 한희수입니다.
그녀가 비로소 자신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왔고 오늘부로 진성그룹의 위기 대응을 총괄합니다. 제 전략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박태준 밑에서도 일하셔야 할 테니까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의심과 반발을 단 10분 만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찍어 눌렀다. 가짜 딸로 쫓겨났던 강서윤은 없었다. 오직 진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냉철한 전략가 한희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한지혁이 생전에 사용했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과 함께 저 멀리 태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태진그룹의 회장실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두꺼운 시가를 문 채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5년 전보다 한층 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박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태진 유통의 경영을 맡아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더 큰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진성을 칠 계획은 다 세운 건가? 박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늙은 사자의 노련함과 잔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박유라는 의기양양하게 태블릿 PC를 들어보였다. 물론이죠, 아버지. 한강민 영감은 쓰러졌고 진성은 지금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진성그룹의 취약점, 특히 진성건설의 막대한 부실 채권에 대한 자료가 나타났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진성건설의 숨겨진 부실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걸 언론에 터뜨리는 순간 진성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하면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쓸만해졌구나, 내 딸.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더군. 한강민 영감이 월스트리트에서 웬 젊은 여자를 데려와 전권을 위임했다던데 한희수라고 했던가? 박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도 참 그게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고작 여자의 하나예요. 월스트리트에서 왔다고 해봤자 이 바닥 실전은 겪어보지도 못한 애송이겠죠. 아마 한강민 영감이 하도 손녀를 찾고 싶어 하더니 노망이 들어서 아무나 붙잡고 손녀 역할이라도 시키는 모양이죠. 그녀는 한희수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다. 박태준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 역시 한희수라는 이름에서 5년 전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초라한 강서윤을 떠올리지는 못했다. 아니, 애초에 강서윤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좋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진성을 무너뜨리고 이 박태준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 보여라. 맡겨만 주세요, 아버지. 박유라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태진그룹과 연결된 언론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진성건설, 수천억 원대 부실 은폐 의혹, 한강민 회장 위독 속 진성그룹 좌초 위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태진그룹이 사전에 매집해 두었던 진성건설의 회사채가 대량으로 투매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격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검은 월요일이었다. 진성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 아니, 이제는 사실상의 전쟁 상황실이 되어버린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붉은색 하락 그래프를 띄우고 있었고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주가 방어해.
당장 자사주 매입해. 매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임원들이 패닉에 빠져 허둥대는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 한이수만은 자신의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김영환 변호사가 사색이 되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러다간 정말 회사가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준이 이렇게 악랄하게 나올 줄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한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님. 전쟁에서는 적이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면 고마운 겁니다. 네, 그게 무슨. 한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상황실 전체를 단숨에 장악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첫째,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임원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쳤습니까, 한 실장. 지금 주가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부회장이었던 자가 이제는 한이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 결정만큼은 따를 수 없다는 듯 반발했다. 한이수가 그를 쏘아보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박태준은 우리가 방어할 것을 예상하고 더 큰 실탄을 준비해 놨을 겁니다. 우리의 자금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써야 합니다. 그녀는 홍보팀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30분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하십시오. 기자회견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제가 직접 나갑니다. 한이수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직접 언론 앞에 서겠다고? 태진의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30분 후 진성그룹 본사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모두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나 혹은 의미 없는 변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상 위로 낯선 젊은 여성이 올라섰다. 월스트리트에서 왔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베일에 쌓인 실권자 한이수였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이수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아침 태진그룹이 제기한 진성건설의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웅성웅성.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실이라고 인정한단 말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진성건설의 부실 규모는 태진 측이 발표한 것보다 30% 더 많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항복을 넘어선 자폭이었다. 주가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생중계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멍청한 계집애,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박유라 역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한이수의 다음 말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 진성그룹은 오늘부로 진성건설에 대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습니다. 법정 관리. 그것은 상장 폐지까지 각오하는 가장 극단적인 카드였다. 동시에 진성건설을 제외한 진성그룹의 모든 우량 계열사들은 진성건설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썩은 팔을 잘라내어 몸통을 살리겠다는 그야말로 단지 딘지의 결단이었다. 진성건설의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 및 채권자분들께는 진성그룹 차원에서 가진 자사주와 우량 계열사 주식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오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희수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180도 뒤바뀌었다. 진성건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진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악재를 털어낸 진성그룹 본체와 나머지 계열사들의 주식은 폭락을 멈추고 오히려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태준의 사무실, 그가 들고 있던 시가 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게 무슨. 박유라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관리라니, 저 여자가 미쳤어.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헐값에 매수할 지분이 사라지잖아. 그들의 계획은 진성건설의 부실을 빌미로 진성그룹 전체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공포에 질린 주주들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희수가 진성건설을 스스로 버리는 극약 처방을 쓰면서 그들의 공격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진성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 젠장. 박태준이 분노의 차고함을 질렀다. 저 한희수라는 년, 당장 뒷조사해.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첫 번째 공격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아니, 실패를 넘어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준 꼴이 되었다. 하지만 한희수의 반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자회견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로 그 시각. 그녀가 뉴욕에서부터 비밀리에 고용한 회계법무팀이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은밀한 자료 하나를 제출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유라가 이끄는 태진유통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였다. 한희수는 월스트리트에서 기업 사냥을 하며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는 도같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태진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박유라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부풀려진 태진유통의 재무제표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명적인 불법 행위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은 진성그룹이 아닌 태진그룹에 대한 기사로 뒤덮였다. 금감원 태진유통 전격 압수수색, 박유라 사장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태진그룹의 주가가 이번에는 반대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진성을 공격하려다 자신의 안방에 불이 붙은 셈이었다. 박유라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박태준은 주가 방어와 사태 수습을 위해 진성그룹을 공격하려던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계열사를 방어하는 데 쏟아부어야 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한희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진성그룹의 상황실. 임원들은 이제 경외감마저 어린 눈으로 한희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지옥 문턱까지 갔던 회사를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김영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언제 태진유통의 자료까지 준비하신 겁니까? 한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 그들도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라는 진성을 공격하는데 모든 신경이 쏠려 자신의 뒤가 비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혼란에 빠져 있을 태진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박태준, 이제 내 이름이 조금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얼음 여왕이 당신이 버렸던 바로 그 강서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겠지. 한희수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한희수의 반격은 완벽했다. 진성그룹은 썩은 가지인 진성건설을 스스로 잘라냄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반면 태진그룹은 박유라 사장의 비자금 스캔들과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렸다. 박태준은 진성을 집어삼키려던 막대한 자금을 총동원해 태진 유통의 주가를 방어하고 검찰의 수사망을 막아내는데 급급했다.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승리의 흥분으로 잠시 들떴지만 한희수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이것이 첫 번째 전투의 승리일 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잘 알았다. 박태준이라는 늙은 맹수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분명 상처를 핥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일 터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한지혁이 사용했던 옛 사무실을 자신의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강민 회장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성그룹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생각했다. 태진유통에 대한 공격은 방어적 반격이었다. 이제는 완전한 공격을 준비할 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다. 박태준과 박유라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5년 전 자신을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내쫓았던 그 가짜 딸 사건의 진실이었다. 그녀는 박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송 여사가 무언가를 꾸몄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한희수는 김영환 변호사를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다. 변호사님, 지난 5년간 저를 찾아주신 그 정보력으로 제 과거를 다시 한번 파헤쳐 주셔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라니요? 이미 이수님께서 진성의 상속녀라는 것은 아니요. 한희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강서윤이었을 때의 과거입니다. 특히 5년 전 제가 태진가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송 여사가 어떻게 박태준 회장의 친딸임을 증명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는지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병원 기록, 당시 관여했던 의사, 모든 것을 원합니다. 김영환 변호사는 그제야 한희수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건 복수극의 연장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수님. 진성의 모든 법무팀과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한편 태진그룹의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다. 값비싼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감히 이 박태준의 뒤통수를 쳐. 한희수,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자금을 손해봤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서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박유라는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에 가까운 칩거에 들어갔고 송 여사는 매일같이 회장실로 찾아와 울며 불며 난리를 쳤다. 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한희수라는 존재가 지독하게 거슬렸다. 월스트리트에서 온 젊은 여자애. 한강민 영감이 찾아낸 숨겨둔 패.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마치 태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찔렀다. 안 실장. 박태준이 인터컴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해결사를 불렀다.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한희수, 그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월스트리트 경력 따위는 필요 없어. 그 이전 그 여자의 뿌리부터 캐내. 한국에서 뭘 했는지, 부모는 누군지, 하다못해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싹 다 가져와. 그의 직감은 이 싸움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한이수라는 여자가 자신을 향해 품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적에 혹은 증오에 가까웠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안 실장이 소리 없이 물러났다. 며칠 후 진성그룹의 한이수에게 김영환 변호사의 비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두꺼웠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 변호사의 팀은 5년 전 박유라의 친자 확인 검사를 담당했던 병원과 의사를 찾아냈다. 그 의사는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였지만 그와 연결된 간호사 한 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이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직접 그 간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보안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적한 호텔 카페로 향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이수는 맞은편에 앉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아는 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여자가 불안한 듯 손을 비볐다. 한이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한다면 김영환 변호사 이름으로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드리죠. 하지만 거짓을 말한다면 한이수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당한 간호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5년 전 송 여사와 박유라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당시 병원의 재정난을 알고 있던 담당 의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 그리고는 유전자 검사 샘플을 조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샘플을 조작했다고요? 누구의 샘플을? 한이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태준 회장님의 머리카락 샘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었던 박유라 씨의 샘플은 사실 박유라 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것이었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송 여사가 어디선가 구해온 다른 샘플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아마도 박 회장님의 다른 혈육이었겠죠. 그들은 그 샘플을 박유라 씨의 것인 양 속여서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 일치라는 결과 보고서를 받아냈습니다. 한이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렇다면 박유라는 박태준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서윤, 즉 자신을 내쫓기 위해 이 모든 사기극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강서윤, 아니, 저에 대한 검사는요? 그건 더 간단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송 여사가 가져온 박 회장님과 아무 상관없는 남자의 유전자 샘플을 강서윤 씨의 것이라고 속여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친자 불일치였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송 여사와 박유라. 그 두 모녀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20해 동안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자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속이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한이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 대화, 녹음된 거라도 있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의사가 나중에 뒤탈이 생길까봐 송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었습니다. 제가 그걸 복사해뒀어요. 이걸 드리면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한이수는 USB를 집어들었다. 약속하죠. 그녀는 카페를 나왔다. 손에는 박유라와 송 여사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만 결정하면 되었다. 같은 시각 태진그룹 박태준 회장의 사무실. 안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한이수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박태준은 조급하게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의 눈이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대로 멈췄다. 한이수, 월스트리트 활동명. 5년 전 한국 출국 이전 이름. 강서윤, 탕스요윤. 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강서윤이라고? 그가 5년 전 가짜 딸이라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월스트리트의 괴물이 되어 진성그룹의 실권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은 더욱 커졌다. 강서윤 한이수의 출생 비밀. 진성그룹 한강민 회장의 실종된 손녀 한지혁의 딸 한이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 99%. 유일한 증거품. 젠슌 각인이 새겨진 별 문양 목걸이. 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목걸이. 그는 기억했다. 5년 전 그날 밤 서윤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그 싸구려 목걸이. 그것이 진성의 심표였다고? 그렇다면 자신이 20해 동안 키운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진성그룹의 진짜 상속녀였다. 그는 자신이 그 상속녀를 제 손으로 내쫓고 그녀의 자리에 정체 모를 사기꾼들 박유라와 송여사를 앉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상속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하하하. 박태준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강서윤, 아니 한이수, 감히 네가 나를 속여? 네가 나를 상대로 복수를 해?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덮어야 하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존재를 완전히 부숴버려야 하는 처절한 사투가 되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세차게 눌렀다. 안 실장, 당장 이사회 소집해 진성의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다. 2개의 사무실. 한이수는 박유라를 겨눈 칼을 손에 쥐었고 박태준은 한이수 강서윤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울의 상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전투는 진성그룹의 주주총회, 바로 그곳이 될 터였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감돌았다. 한강민 회장이 여전히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진성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태진그룹의 박태준 회장이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한이수, 불신임 및 태진그룹으로의 경영권 이전. 박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이 한판에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관계 인사들을 동원해 다른 주주들을 압박했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긁어모았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한이수가 강서윤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공포와 함께 지독한 사리를 느꼈다. 저 아이를 여기서 완전히 짓밟지 못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었다. 주주총회장 앞줄 박태준 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동안 칩거했던 박유라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겠죠? 저 한이수라는 년 뭔가 또 꾸미고 있을지도 몰라요. 박유라는 본능적으로 한이수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박태준이 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닥쳐라.
전현의 정체를 아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는 한희수가 강서윤이라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곧 전현이 20해 동안 이아비를 속인 불효막심한 사기꾼년이었다는 게 밝혀질 거다. 감히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해 쥐뿔도 없는 고아년이 드디어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박태준 측 변호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한희수의 경영 능력 부재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진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그룹 전체의 신용도를 떨어뜨렸으며 한강민 회장이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준이 직접 단상으로 향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의 동지였던 한강민 회장님의 쾌유를 빌면서도 그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자가 진성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손가락으로 피고인석처럼 앉아있는 한희수를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한희수 실장,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 굴러들어와 한 회장님의 눈을 속이고 이 거대한 진성그룹을 찬탈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의 고함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태준은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여러분, 저 여자는 한강민 회장님의 진짜 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는 어미 밑에서 자라난 뿌리조차 불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듯 몰아붙였다. 이런 자에게 진성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저 박태준 태진그룹의 이름으로 진성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희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신다면 진성그룹의 가치를 2배로 박태준의 열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그만하시죠. 박태준 회장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한희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옆을 지나쳐 반대편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박태준과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태준의 눈에는 내 정체를 안다는 경멸과 사리가, 한희수의 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냉혹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한희수가 입을 열었다. 박태준 회장님께서 제 정체를 아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군요. 그녀가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뿌리가 불분명하다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명확히 밝혀드리죠. 그녀는 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회장님, 5년 전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당신이 가짜 딸이라며 이 집안에 내 물건은 하나도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소리쳤던 그날을 말입니다. 장내가 급속도로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마저 멈췄다. 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 아빠, 저 여자가 지금 무슨... 한희수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뿌리가 궁금하시다고요? 제 첫 번째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당신이 20해 동안 딸이라 부르다가 진짜 딸이 나타나자 헌신짝처럼 내버린 바로 그 강서윤입니다. 대강당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태진그룹 박태준 회장이 내쫓은 가짜 딸이 진성그룹의 실권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뇨. 한희수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제 두 번째 정체를 밝힐 시간이니까요.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박태준 회장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의 딸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풀어높이 들어 올렸다. 스크린이 그녀의 손에 들린 별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를 클로즈업했다. 제 진짜 이름은 한희수입니다. 이 진성그룹을 창업하신 한강민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 고 한지혁 씨의 딸. 이 진성그룹의 유일한 적법한 상속녀입니다. 김영환 변호사가 즉시 단상으로 올라와 한강민 회장의 친필 유언장 사본과 한희수의 상속 권한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 그리고 그녀와 한강민 회장 간의 유전자 검사 일치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혼돈에 빠졌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었다. 박태준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내쫓은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진성의 진짜 주인이었다. 자, 잠깐. 그때 상황 파악이 안 된 박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야. 내가 우리 아빠 진짜 딸이라고. 유전자 검사도 다 했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한희수에게 달려들려 했다. 한희수는 그런 박유라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진짜 딸이요? 박유라 씨? 그녀가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었다. 여기,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 송 여사와 함께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는지 똑똑히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5년 전 당신들이 강서윤, 즉 저를 내쫓기 위해 어떤 사기극을 벌였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USB를 음향 담당자에게 넘겼다. 잠시 후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5년 전송 여사와 담당 의사 간의 은밀한 대화가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이 샘플을 유라 걸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회장님과 상관없는 남자 샘플은 강서윤 걸로 처리하고요. 아, 안 돼. 당장 꺼. 박유라가 스피커를 향해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20해 동안 키운 진짜 상속녀를 내쫓고 그 자리에 희대의 사기꾼 모녀를 들인 것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진짜 딸의 실체입니다. 박태준 회장님. 한희수가 그를 냉혹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진짜와 가짜도 구분하지 못하고 제 손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겁니다. 으악. 박태준이 괴물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그리고 태진그룹마저도. 한희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박태준 회장이 태진유통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저지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성을 맡기려 했던 박태준 회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영환 변호사가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두었던 것이다. 박태준 씨, 박유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주가조작,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넋이 나간 박태준과 실신 직전에 박유라에게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재계 1위와 2위 그룹 총수 일가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했다. 박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단상 위에 얼음처럼 서 있는 한희수를 향해 핏발선 눈을 고정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키웠고
그 괴물에게 잡아먹혔음을 깨달았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대강당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임시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단상에 올라왔다. 그럼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희수 실장의 경영을 신임하고 그녀에게 진성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주주님들은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가짜 딸이라며 쫓겨났던 그녀, 강서유는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귀환을 알렸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유일한 지배자, 한희수가 되어 자신의 왕좌에 올랐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박태준과 박유라가 끌려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열렸던 대강당에 거대한 문이 닫히자 한희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태준과 박유라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던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을 향한 분노나 증오는 더 이상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전쟁을 끝낸 군인처럼 차가운 피로감과 텅 빈 고요함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의 결과는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을 장식했다. 태진그룹 박태준 회장 부녀 주총 현장서 전격 체포, 쫓겨난 가짜 딸, 진성그룹 진짜 상속녀로 돌아와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한희수 의장 체제 출범, 진성그룹 대대적 혁신 예고, 대한민국 재계는 문자 그대로 천직의 벽을 맞이했다. 박태준과 박유라 그리고 송 여사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다. 한희수가 검찰에 넘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박태준이 자랑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조차 변호를 포기할 정도였다. 태진그룹 전체를 수십 년간 갉아먹은 분식회계,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유전자 검사 조작 사기까지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채권단이 즉각 자금 회수에 나섰고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 총수 일가가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태진그룹을 수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그가 버렸던 한 명의 가짜 딸에 의해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유라는 모든 죄를 어머니 송 여사와 아버지 박태준에게 떠넘기려 발버둥 쳤다. 송 여사 역시 박유라의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며 울부짖었다. 오직 박태준만이 구치소 독방에서 묵묵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니 자신이 내쫓았던 그 어린아이의 마지막 눈빛을 왜 무시했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한희수에게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왕국, 진성그룹이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에 추대된 직후 곧바로 그룹의 재정비에 착수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내부의 적을 솎아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강민 회장이 쓰러진 틈을 타 태진그룹에 붙으려 했던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단호하게 해임했다. 그 빈자리에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그녀를 믿고 따랐던 실력 있는 인재들과 그룹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유능한 젊은 실무자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진성그룹의 수십 년 묵은 관료주의와 순혈주의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진성건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그룹의 자사주와 우량 계열사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것은 시장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일이었지만 한희수는 신뢰야말로 진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임을 알았다. 이 결정으로 진성그룹은 단기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그룹의 현안을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그녀의 업무 스타일은 월스트리트 시절처럼 냉철하고 정확했다. 불필요한 보고는 사라졌고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젊음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통찰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공정한 성과 보상 시스템 앞에서 점차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강민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손녀딸이 그룹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소식과 박태준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노 회장은 마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한희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은 할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야, 한 회장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한희수는 말없이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다 들었다. 장하다. 내 손녀. 정말 장하다. 한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진성은, 내 아들의 유산은 꼼짝없이 저 늑대의 손에 넘어갔을 게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한희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꼈다. 20해 동안 박태준에게서 갈구했으나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인정과 사랑이었다. 쉬세요, 할아버님.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 할아버님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한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을 향한 잠이 아닌 평화로운 휴식을 위한 잠이었다. 시간이 흘러 진성그룹은 한희수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룹의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바이오, AI,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녀의 공격적이면서도 정교한 경영은 월스트리트의 얼음 여왕이 아닌 진성의 혁신가라는 새로운 별명을 안겨주었다. 태진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여러 개의 계열사로 쪼개져 시장의 매물로 나왔다. 그중 핵심이었던 태진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박태준과 박유라는 법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한때 누렸던 부와 명예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한낮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한희수는 진성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취임식 대신 그룹 본사 로비에 그녀의 아버지 한지혁과 어머니 한지연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곳에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별 문양 목걸이를 나란히 걸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5년 전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도시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환희나 복수의 시원함 대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박태준과 박유라의 파멸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정의였음을. 빼앗겼던 이름, 빼앗겼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유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가짜 딸 강서윤은 그날 밤 빗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진짜 상속녀 한희수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진성그룹의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